자, 오늘은 교과서 51쪽 내부 에너지와 열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보시면 냄비에서 물이 끓을 때 냄비 뚜껑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증기가 이 냄비 뚜껑을 움직였다는 얘기죠. 자, 힘을 작용시켜서 이동시켰기 때문에 이 수증기는 기체는 외부의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성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오늘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열기관이 어떻게 외부의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찌그러진 탁구공은 다시 원래 모양대로 펴지게 될 텐데요. 역시 탁구공 속에 있는 기체 입자들이 바깥에 힘을 작용시켜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물리적으로 따져볼 텐데 이 안의 변화를 따져보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는 굉장히 많은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체 분자죠. 그 다음에 질량은 매우 작겠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입자가 갖고 있는 속도는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3차원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해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갖고 있던 운동에너지, 이것도 다루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량도 작고 속도도 대각각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 방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뭐 질량이라든지 뭐 숫자, 엄청나게 큰 수겠죠. 아보가드로 수에 의하면 1몰만 해도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각각의 속도 다양합니다.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시변수라고 불러요. 이 미시변수를 직접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거시변수로 바꿔서 다루게 됩니다. 미시변수가 뭐냐, 거시변수가 뭐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온도라든지 부피, 압력 이런 것들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측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시변수라고 합니다. 자, 결론이 뭐냐, 질량이나 속도, 분자 수 같은 경우는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온도, 부피, 압력 같은 것으로, 즉 거시변수들로 바꾸어 생각하겠다 이 말입니다. 요 둘 사이의 관계는 물리학 2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 52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온도와 열입니다. 온도란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열이란 그냥 에너지 정도,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온도와 열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다면은 추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에서의 온도는 차갑고 뜨거운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여기 나와있죠.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온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꾸로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분자 운동이 뭐야? 네,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열은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열 에너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 자, 이 온도가 높다, 고온이라고 할 수 있죠. 검색을 하겠습니다. 다시 고온, 온도가 높은 고온인 물체에서 저온인 물체로 고온과 저온이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온에 있던 에너지가 저온으로 이동을 하겠죠. 열 에너지. 근데 고온인 물체에서 저온인 물체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이동한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온도가 높다. 온도는 영어로 temperature죠? 그러니까 라지 T를 씁니다. 저온인 곳은 온도 낮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온도가 높은 데서 저온인 온도가 낮은 곳으로 저절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 이 열 파트, 열에 대한 그 과학은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증기기관 시절에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증기기관을 개발한 사람은 과학자라기보다는 약간 기술 쪽에 가깝죠. 엔지니어링. 그렇기 때문에 그 열역학에 대한 파트는 기술자 분들이, 엔지니어들이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처음부터 과학을 했던 사람들이 열 에너지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용어가 통일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열 에너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에너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열이라는 단어를 새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열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부른다? 열량이라고 부릅니다. 열의 양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quantity of heat. 그래서 우리가 quality가 질이죠? 양은 질과 양할 때 양은 quantity입니다. 그래서 Q를 씁니다. 그리고 단위도 우리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지만 초기 연력학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기술 계통이었기 때문에 얘는 칼로리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칼로리와 에너지의 단위인 줄은 어떨까요? 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산을 해봤더니 1칼로리가 몇 줄이더라? 4.2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열의 일당량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써있죠?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고 한다? 열량이라고 한다. 자, 위에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 물질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매우 작은 알갱이인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끊임없이 스스로 불규칙한 운동을 하는데 이를 분자 운동이라고 한다. 분자 운동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지 않겠죠. 그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우리가 온도라고 한다. 온도. 결국 차갑고 뜨거운 정도는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옆쪽에 보니까 온도도 여러 가지 온도가 있는데 절대 온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절대 온도. 우리가 쓰는 온도는 섭씨 온도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도씨이죠. 단위가 도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온도의 단위는 뭐다? 켈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켈빈이 뭐냐? 물질의 분자 운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 이것을 0켈빈이라고 합니다. 0켈빈.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10켈빈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0켈빈이 분자 운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인데 그 마이너스 10켈빈 이런 것은 성립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값을 갖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이 0켈빈에 해당하는 온도는 네, 섭씨 영하 약 273도씨가 됩니다. 그러면은 쭉 가서 0도씨는 몇 켈빈에 해당되느냐? 273켈빈에 해당됩니다. 다행히 1켈빈 간격과 1도씨 간격의 그 스케일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순위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더 나가서 뭐 100도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373켈빈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절대 온도가 왜 이제 지금 나와서 중요하냐? 물리 공식에서 쓰는, 그죠? 물리 공식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온도는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온도 변화량을 넣는 경우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 뭐 10도씨 오른 거랑 10켈빈 오른 거랑 같은 겁니다. 온도의 변화량은 같지만 온도가 공식에 들어가 있다면 그 온도는 절대 온도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건 추후에 공식이 나오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자, 여기 열평형 상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열평형 상태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뭐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고온인 물체에서 저온인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두 물체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데 이를 무슨 상태라고 한다?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이 열평형 상태를 알기 위해서 밑에 있는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여기에 뭐 100도씨의 물체를 넣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뭐 40도씨 물체를 접촉을 시켰어요. 아니면 접촉시켰더니 저온인 물체는 열 에너지를 공급받고 고온인 물체는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겠죠. 그죠? 결국 고온인 물체에서 빠져나간 열 에너지는 저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쭉 내려갈 거고 저온인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고온인 물체에서 빠져나간 열량과 그죠? 저온인 물체가 얻은 열량, 얘가 잃은 열량과 저온인 물체가 얻은 열량은 어떨까요? 같겠죠. 네. 자, 열량이 나왔으니까 한번 열량을 구한 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량 Q라고 합니다. Q는 C는 비열입니다. 곱하기 M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T 온도죠. 근데 온도가 변화했다. 그러니까 CM 변화량
델타 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량의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칼로리라고 했죠. 그러면 질량은 뭐 킬로그램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온도 변화는 켈빈, 절대 온도의 단위를 넣는 겁니다. 뭐 변화량이니까 섭씨 도씨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 놈인데 비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기다 이제 여기 킬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킬로칼로리라고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뭐 도씨 있어도 되고 켈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0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0법칙이 있으니까 1법칙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2법칙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물리학 1에서는, 물리학 1에서는 연력학 1법칙까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그냥 A와 B의 온도가 같다. 그리고 A와 C의 온도가 같다. A와 C 온도가 같다. 그러면은 B와 C는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3단 논법이라고 하죠.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연력학 0법칙을 왜 하느냐? 우리가 온도계 있죠, 온도계? 우리가 온도계로 우리 체온을 재면 그 온도계 온도가 진짜 체온과 같으냐? 네, 연력학 0법칙에 의해서 그 온도계의 온도는 체온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도계의 원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굵은 글씨가 뭐가 나오느냐? 내부 에너지라는 게 나옵니다. 내부 에너지. 자, 내부 에너지는 밑줄을 치고 한번 알고 있는 게 좋겠는데요.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 이것이 바로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내부 에너지. 기호로는 우리가 대부분 U를 씁니다. 내부 에너지. 에너지니까 단위는 뭘 쓰겠어요? 줄이라는 단위를 쓰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 기체 분자가 있어요. 질량이 있겠죠? 만약에 운동하고 있어요. 속도를 갖겠죠? 그럼 이 순간 얘는 운동 에너지를 논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위치? 위치가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 기체의 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그죠? 이 역학적 에너지. 근데 이 기체 분자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각각의 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학적 에너지의 합. 이걸 뭐라고 한다?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기체라는 거 확인하세요. 기체. 액체, 고체는 우리 다루지 않습니다. 기체.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기체라는 말을 했죠. 그죠? 이상기체라는 말. 이상기체라는 말이 나와요. 이상기체가 뭐냐? 굉장히 이상적인 기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기체, 아이디얼 가스라고 하는데 이 이상기체의 특징은 기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체 분자 사이에 힘이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었죠. 그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지구와 어떤 물체 사이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밑으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겠죠. 그 위치 에너지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를 논할 때는 물체와 물체 사이에 인력이나 청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없다고 한다면 0이라고 한다면 포텐셜 에너지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기체 분자 하나 갖고 있는 에너지는 결국 운동 에너지고 수많은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만 생각하면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상기체는 분자들 사이의 힘이 0이므로 이상기체의 내부의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이게 10개면 10개 운동 에너지 합일 거고 이게 10,000개면 10,000개 운동 에너지 합이겠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실제 기체는 어떨까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이 있습니다. 0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상기체, 운동 에너지만 생각해주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상태를 가정하고 공부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있는데 잠깐만 소개를 한다면 잠시만요. 액체, 고체는 안 합니다. 기체. 기체에서도 실제 기체가 아닌 무슨 기체? 이상기체에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구하는 식이 있어요. U 나머지는 2분의 3 N R T입니다. N은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몰수라고 하죠. 1몰, 2몰, 3몰 안 되면 3몰이면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기체 상수예요.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뭐가죠? 예, 온도입니다. 온도는 온도인데 무슨 온도라고? 절대 온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식을 선생님이 왜 이야기하느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내부 에너지는 오직 누구만의 함수라는 얘기입니까? 온도만의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보면은 2분의 3은 뭐예요? 숫자죠? N, 몰수도 숫자, 변하지 않는 건 삼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실린더라고 하는데 1실린더에 빠져나갈 구멍 없이 이제 여기다 비상기체가 있다고 하면은 얘가 닫혀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몰수 변화가 없겠죠. 상수 취급입니다. 상수. 내가 기체를 더 넣거나 빼지 않는다면 얘는 상수예요. 그 다음에 기체 상수. 그냥 상수죠. 그죠? 그럼 얘네들 상수 3개 곱해야 그냥 상수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는 결국 이런 얘기예요. y equal ax 형태잖아요. 이거 1차 함수잖아요. 그리고 펑션 y는 뭐예요? x의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내부 에너지는 오직 온도만의 함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다. 온도가 같다면, 그죠? 똑같은 양의 기체가, 그죠? 똑같은 양의 기체가 똑같은 온도다. 두 기체에는 내부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예,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더불어서 이상기체 하면은 꼭 나오는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학에서 이제 다룰 텐데 뭐 이런 거죠.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뭐죠?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그죠? 부피는 볼륨, 부피는 압력, 프레셔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압력이 2배 되면 부피는 2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 샤를의 법칙은 뭐예요? 부피는 뭐예요? 온도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죠? 온도가 2배 되면 부피도 샤랄라 2배 증가하잖아요. 샤랄라. 그죠? 보일. 압력이 뽀일 증가하면 부피는 뽀일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보일과 샤랄라 법칙을 합한 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PV는 nRT다. N 몰수죠. R 아까 앞에서 나왔네요. 기체상수. T 뭐예요? 온도죠. 무슨 온도? 절대 온도겠죠. 압력, 부피.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이 세 개를 합한 값과 같다. 이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를 말하잖아요. 지금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결정한다. 그리고 이상기체에서 압력, 부피, 온도는 이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거죠. 이 관계를 만족한다. 이 식은 어차피 알아야 되는 식입니다. 어차피 알아야 되는 식이고 뭐 화학에서도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에서도 다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라면 어차피 알아야 되는 식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소개되지 않아도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알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압력. 일단 이 풍선이 나왔죠, 그죠? 풍선이 나왔습니다. 이 풍선 다시 그려볼까요? 이 풍선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대기압이 있잖아, 대기압. 이렇게 사방팔방에서 찌그러뜨리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만, 압력이 있지만, 얘가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기체가 버티는 거죠. 버티기 때문에 이 모양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게 1기압이라면은 안에 있는 것도 뭐예요? 1기압인 거죠. 만약에 요 안에 있는 풍선이 뭐 0.9기압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쪼그라들겠죠. 쪼그라들고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죠?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 증가하죠. 그래서 1기압이 0.9에서 1기압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압력과 풍선 안의 기압이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죠? 이 압력은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전에 했었죠? 네, 압력은 스칼라입니다. 여기 화살표를 보고 우리가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방향이 모든 방향이잖아요. 딱 이 방향이라고 정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 방향을 정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은 스칼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 압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P는 뭐예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자,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단위. 힘은 뉴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면적은. 자, 우리는 MKS 단위계를 씁니다. M은 미터죠. K는 뭐예요? 킬로그램이죠. S는 뭐죠? 세크예요. 초. 그러니까 길이와 거리는 미터로 다 환산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은 초 단위로 환산해서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럼 가로 길이잖아. 미터 써야지. 세로 길이잖아. 미터 써야죠. 그러니까 얘는 미터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압력의 단위는 뭐야?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그죠? 우리가 물리에서는 1뉴턴 미터 제곱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단위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압력의 단위 중에 1기압이란 말 쓰죠. 1atm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tmosphere가 이제 대기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과 같아요. 그리고 이 헥토라는 접두사는 100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013 빵빵 파스칼입니다. 그리고 1파스칼은 1뉴턴미터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1013 빵빵 뉴턴 퍼 미터 제곱이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약 10만 뉴턴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가로, 세로. 여러분 1m. 1m인 요 사각형 면적에 10만 뉴턴이 작용하는 겁니다. 10만 뉴턴. 10만 뉴턴. 10만 뉴턴이 어느 정도 크기냐? 여러분 100kg짜리 여러분 친구가 있어. 친구가 100kg이래. 질량이. 그럼 무게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1000뉴턴이죠. 1000뉴턴. 왜냐면은 이제 무게는 중력의 크기고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죠? 응. 100kg인 학생이 1000뉴턴이야. 근데 10만 뉴턴이면 얼마나 큰 거야 도대체? 대단하죠? 그 정도 1기압의 크기가 그 정도로 큽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지구과학이나 대기할 때 나누기 때문에 참고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탐구가 나와 있죠. 탐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사기에 기체를 넣었어요. 그죠? 근데 뜨거운 물에 넣었고 하나는 차가운 물에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뜨거운 물에 넣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팽창합니다. 뜨거운 물에. 그죠? 하지만 차가운 얼음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축하죠. 수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팽창한다는 말은 뭐예요?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얘는 왜 들었느냐? 결국 이 얘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피스톤이 있는 용기 속 기체에, 기체가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액체 고체는 다루냐? 안 다룹니다. 아직은. 기체. 열을 가하면 기체가 단면적 A인 피스톤에 일정한 힘 F를 작용하여 압력 P로 피스톤을 델타 L만큼 미는 일을 한다. 이때 이렇게 원통을 실린더라고 하고 안에 있는 이 판을 피스톤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마찰은 있다 없다? 네, 마찰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밀폐는 쫙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봐요. 열을 가해요. 그러면 압력이 얘를 밀어낸다 이거죠. 밀어냅니다.
그래서 부피가 델타 L만큼 길이가 이제 이만큼 늘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압력은 그대로고 자, 압력의 단위 뭐죠? 뉴턴 퍼 미터 제곱. 그 다음 부피 단위는 뭐예요?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미터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압력은 그대로고 부피가 V1에서 V2로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교과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해할 수 있는데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놓치기 쉬우냐? 자, 봐요. 바깥의 기압은 몇 기압이죠? 1기압이죠. 1기압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요 실린더와 피스톤 요 안에 있는 기체도 몇 기압이었겠어요? 처음에는 1기압이었겠죠. 그죠? 그럼 1기압과 1기압은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겠죠. 맞죠? 그러면 피스톤을 오른쪽 밀었다는 얘기는 얘가 1기압보다 커졌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죠? 근데 보면은 얘가 압력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건 그렇습니다. 자, 물론 지금 마찰이 없잖아요. 그죠? 이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 기체, 내부에 있는 기체, 내부 기체의 압력이 1기압보다는 더 커야지 움직일 겁니다. 근데 1.00000001만 돼도 어떻게 됩니까? 평형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근데 1.000001과 1은 어때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물리에서는. 과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압력 일정한 이런 변화라고 취급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어때요? 실린더가 어떻게? 매우 천천히 움직였다는 가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실린더가 진짜 속이 터질 정도로 천천히 늘어나는 경우를 상상하고, 그렇다면 내부에 있는 기압이 물론 1기압보다 커야지 움직일 텐데 천천히 움직이겠다 라고 가정한다면은 1.000001과 1은 그냥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압력이 일정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이라서 그럴 수 없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자, 결론. 이렇게 봐도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기체, 내부에 있는 기체가 힘을 줘서 이동시켰기 때문에 일을 한 겁니다. work. 그럼 일은 뭐예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동거리가 델타 L이기 때문에 F와 델타 L의 곱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압력의 정의가 어떻게 됐죠? 압력의 정의가 힘을 뭘로 나눈다? 면적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면적 나누 면적. 여기 면적. 그러면은 F는 P에 있을 수가 있고 델타 L은 그냥 남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A 곱하기 델타 L이 무슨 의미일까? 보시면은 늘어난 원기둥의 부피가 되겠죠. 늘어난 원기둥의 부피. 왜냐면 원기둥 어떻게 구해요? 원기둥 밑면적 곱하기 h 높이로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어난 부피예요. 늘어난 부피. 자, 얼음물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늘어난 부피 대신에 변화된 부피 하는 게 더 낫겠네. 그지? 좀 더 잘 쓰려면 어떻게 돼? 부피에 뭐라고 생각하면 돼? 변화량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델타
V가 되겠네, 그지? U가 아니라 V입니다, V.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V2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 빼는 P 델타. 그러면 여기 사례에서 알고 싶은 건 뭐였어? P는 아니죠. 기체가 한 일이죠. 기체가 이상기체입니다. 이 기체가 한 일은 P 델타 V와 같다 이거죠.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 일단 한번 더 정리해 봅시다. W 아이코. 자 기체가 한 일은 뭐다? W는 P 델타 V다. 진짜 이 식이 맞는지 볼까요? 자 이거 뭐죠? 1은 단위가 뭐야? 줄과 같죠, 그죠? 1의 단위 에너지와 같은 줄 쓰지, 그지? 그 다음에 W는 Fs니까 결국 뭐랑 같아? 뉴턴미터 같지, 그지? 자 봅시다. 압력의 단위는 뭐였어? 뉴턴 퍼 미터 제곱.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부피의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미터의 세제곱. 그럼 곱하면 뭐 나와? 뉴턴 미터. 같네. 오케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재미있는 식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추가로 알려준 식이 이놈이 되겠죠, 그죠? 내부 에너지 구하는 식, 기체의 내부 에너지 구하는 식, U는 2분의 3 nRT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 그 다음에 이거 이상기체가 한 일은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이고 P 델타 V와 같다. 요거 지금 그러면 다 한 겁니다. 요식 3개만 이해하고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연력학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 1 같은 경우 1의 부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런 실린더에 피스톤이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안에 있는 이상기체가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만약에 1이 양수다. 그러면 P 델타 V가 양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델타 V가 부피 변화량인데 이게 양수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부피가 증가했다. 나중 부피가 처음 부피보다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증가했다. 그러면은 이 이상기체는 외부에 이쪽 이제 밀어낸 거잖아요. 일을 해주었다. 누가? 이상기체가. 반대로 한일이 음수다. 거꾸로가 되는 거죠. 이상기체가 일을 받았다 이거.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자, 교과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따라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압력과 부피 변화로 알 수 있으며 부피가 증가하면 그죠? 부피가 증가하면 외부에 일을 한 것. 누가? 기체가. 그 다음에 부피가 감소하면 기체가 그죠? 주어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에 이 주사기 속에 주사기를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와 찬물에 넣었을 때, 얼음물에 넣었을 때 얘는 팽창했죠? 팽창.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기체, 이상기체라고 생각합시다. 요 안에 있는 이상기체가 외부의 일을 해준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던 부피가 어떻게 줄어들었잖아요. 수축하면서
근데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